요거 다시 한번 그리죠. 네. 이거 계속 그리는 이유는요. 암기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CISG는 이 목차를 처음에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반복적으로다가 CISG 목차를 계속적으로 그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외우시라고요. 그래서 제1편은 적용 범위와 총칙이죠. 적용 범위, 총칙. 제2편은 계약의 성립이었죠. 계약의 성립. 제3편은 물품의 매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제1편에서 적용 범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적용 범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 뭐였습니까? 1조 해가지고 이 CISG의 체약국끼리 적용되는 뭐 직접 적용이다. 뭐 그런 거 배우셨잖아요. 그런 거 배우신 게 적용 범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CISG에서 그 제외되는 매매들 그런 것도 배우셨고, 그 다음에 CISG 자체를 당사자 합의로서 전체를 쳐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6조였죠. 그런 거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칙이 나오는데, 이 총칙은 아직 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총칙이다 보니까 이 총칙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CISG 전체를 통틀어서 죄다 적용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총칙은 뭐 계약의 해석 원칙, 협약의 해석 원칙, 해석 원칙들이 위주로다가 나오는 그런 총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에는 서면성이 필요 없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의 의사합치만으로 족하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왔었습니다. 11조였죠. 그리고 그 11조를 정면으로 반박해버리는 12조도 여기 나왔었고요. 그게 이제 여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은 굳이 안 쓸게요. 여기는 이제 청약과 승낙과 이제 계약의 성립 시기, 도달주의였기 때문에 여기는 넘어갈 거고요. 자, 제3편, 물품의 매매. 여기서부터 중요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총칙이 나오네요. 여기 총칙은 일단 계약이 성립한 다음에 나오는 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총칙이었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계약 위반, 계약 해제의 통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해주는 그런 총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칙에서 중요한 내용 첫 번째는 본질적 위반이었죠. 그 다음에 본질적 위반,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 해제 통지, 해제 통지도 중요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 중에 또 중요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계약의 변경과 종료. 그래서 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는 당사자의 의사합치만으로 가능한데 서면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총칙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였죠? 매도인의 의무. 그래서 이 매도인의 의무는 여기도 이제 3절로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입니다. 물품 인도, 서류 교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적합성이었죠. 진짜 중요했던 거. 적합성. 오늘 배울 내용이 이 적합성이랑 또 관련이 되게 깊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권 나왔고, 그 다음에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쪽에서 나왔던 것이, 처음에 나왔던 것이 당연스럽게도 대금 지급이었죠.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두 번째가 물품의 수령이었고요. 세 번째가 여기서도 구제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는 이렇게 3절, 3개의 절을 가지고 이렇게 대칭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던 것이 CISG였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실 위험의 이전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공통 규정이 나올 겁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힘들겠지만은 정상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위험의 이전은 첫 번째로 일반 의무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위험이 이전된 다음에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면은 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줘라 이거예요. 일반 의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마디 말이 들어가 있지만은 이게 이제 적합성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또 엄청나게 심오한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운송을 포함하는 물품의 위험의 이전.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운송 중 계약된 물품의 위험의 이전.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의 위험의 이전. 마지막으로 매도인이 본질적 계약 위반을 했을 때는 이 위험의 이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공통규정에 가보시면요, 이 공통규정은 이행기 전, 이행 정지나 계약 해제, 그 이행기 전에 뭔가를 이제 잘못된, 이행기 전에 뭔가 틀렸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갖다가 먼저 규정을 합니다. 일단은. 그 다음에 손해배상. 드디어 나오네요. 손해배상. 드디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 해제 효과. 자, 여기에서 계약 해제를 하고 왔어요. 맞는데 이 계약 해제를 하면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그것에 관해서
이제 81조 내지 84조에서 무려 4개 법조항을 할애해가지고 엄청나게 자세하게 CRC는 규정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물품의 보관입니다. 요것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the end까지 우리는 한 발자국 정도 남았는데요. 자, 잘 보시면요. 위험에 이전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CI 쓰지 말고 그 전에 위험의 이전을 어디서 배우셨죠? 바로 인코텀제에서 배우셨잖아요. 이 인코텀제에서 나오는 위험은 이제 물품의 인도와 동일시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C 규칙에서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한 때 이제 인도가 되는 그런 상황일 때는 이 인도가 완료가 될 때 위험도 함께 이전이 되는, 그러니까 인도와 위험 이전이 완벽하게 일치해가지고 같이 붙어 다니는 그런 걸 이제 개념으로 배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CRCG 같은 경우에는 물품의 인도는 이미 여기에서 규정을 다 했어요. 네, 물품의 인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위험의 이전을 따로 빼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자세하게 규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위험의 이전을 다 배운 다음에 우리 이제 CRCG 인도 쪽이랑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점을 논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알고 계신 인코텀즈랑 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의무 이런 거는 규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코텀즈에는 대금 지급에 관해서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 대신에 인코텀즈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합니다.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혹은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뭐 예를 들자면은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는 C 규칙, 운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엑소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코텀즈에서는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는데 뭐 규정을 안 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 한번 알아볼 것이고, 네. 그 다음에 공통 규정에 가보시면 지금 죄다 보시면 이행기 전, 뭐 이행 정지, 계약 해제 이런 토픽들, 손해배상, 해제 효과, 물품의 보관 이런 거 인코텀즈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래서 공통 규정에서 배우시는 모든 내용은 인코텀즈와는 관련이 없어요. 인코텀즈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인코텀즈와 일부 유사성이 있습니다. 일부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계시는 인코텀즈랑 비교를 해 가면서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위험의 이전 66조로 한번 가 보실게요. 일단 한번 읽겠습니다. 원문을. 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말씀드렸죠?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자기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딱 2줄 써 있어요. 딱 2줄. 그런데 이 2줄이 뜻하는 바는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이 2줄은 어찌 보면은 되게 많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CRC 자체가 워낙에 좀 친절하긴 해도 거기까지 상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사인 제가 이 2줄 안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자, 어떤 뜻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위험이 여기에서 이전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위험 이전에 뭐 구체적인 시기는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장 편안하게, 가장 우리가 많이 썼던 선적 시점에 위험 이전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면, 자, 중요한 점은 이 위험 이전 시점 이전으로 매도인의 책임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매도인의 책임 구간이고 그 이후는 매수인의 책임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거예요. 위험 이전 전에 사고가 발생을 했든 간에 어떤 매도인의 물품 제조 과정에서 뭔가 수량이 부족했거나 품질이 떨어졌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매도인 책임을 져주고, 그 다음에 위험이 이전된 다음에 해상 운송 구간이라든지 다른 구간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이제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제 CIS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매도인이 책임져 준다고 하는 여기에서 뭔가 부적합이 발생을 했다. 부적합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부적합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부적합은 물적 부적합이에요. 물적 부적합.
법적 부적합은 나오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 위험 이전이라는 것은 얘는 어떤 피지컬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거다 보니까 물적 부적합이고요. 법적 부적합은 뭐죠? 보이지 않는 권리. 그래서 그거는 어떤 물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물적 부적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부적합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배우셨다시피 뭐가 이제 나와야 되냐면 이게 이제 부적합을 매수인 측에서 알려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와 통지, 검사 통지가 딱 나와줘야죠. 그래서 부적합이 있을 때 어쨌든 매수인은 그걸 끄집어내서 매도인에게 통지해라. 네,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해라. 검사와 통지. 이거는 반드시 있어줘야만 합니다. 이거는 필수고요. 그런 검사와 통지가 있으면 매수인은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하자보안권이라든가 대금감액권이라든가 구제권을 행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66조 위험에 이전에서 말한 바대로 대금 지급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대금 지급 부분을 그러니까 매수인의 의무죠. 안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네, 대금 지급을 아예 그냥 뭐 빵원 그냥 100만 원 내야 되는데 빵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매도인이 물적 부적합을 했어요. 그러면은 한 만큼 매도인이 물적 부적합을 해가지고 불완전한 채로 인도한 그 비율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왜냐하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매수인은 이런 식의 것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위험이 딱 이전된 다음에 부적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매수인은요 구제권도 행사할 수가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대금 지급도 의무를 피할 수가 없어요. 대금 지급을 다름없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줘야만 한다. 왜냐하면 매수인의 책임 구간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물품이 파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금 지급도 다름없이 해줘야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를 잘 또 알아놔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할 수 있는 예외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포함이죠. 지금 구제권이랑 대금 지급 둘 다 포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외 사유는 매도인의 자기 또는 부자기 이게 있는 경우. 그래서 매도인이 뭔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자기 또는 부자기 즉 매도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서 이런 사유가 어떤 부적합이 발생을 했더라면은 이건 예외로 해줍니다. 이 법적 근거는 CISG 내에서 36조와 6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6조, 66조. 그래서 자, 36조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일단 물적 적합성은 위험이 이전되는 시기에 판단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서 규정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그것이 나중에 판명된 경우여도 마찬가지다. 일단 그렇게 단서 규정을 처음에 두고 있고 그게 첫 번째 단서 규정이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단서 규정은 뭐였냐면은 위험이 이전된 후에 물품이 부적합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이제 원인이 매도인의 자기 또는 부자기 혹은 의무 위반 이런 것들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또 예외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자기 또는 부자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예외가 됩니다. 매수인이 구제권도 행사 가능하고요. 대금 지급도 안 할 수 있는 그런 예외 사유가 성립을 합니다. 36조와 66조예요. 그래서 36조는 한번 그 생각이 안 나시면은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 자, 36조에서 그 단서 규정이 3개였죠.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판명이 나중에 된 경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매도인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보증 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어떻게 보증한 그것을 위반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매도인이 책임을 져줬습니다. 그게 36조였어요. 자, 그래서 36조를 한번 보고 오시고요. 어쨌든 이제 36조와 66조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어떤 원칙적인 잘못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도인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위험의 이전 시점 전후로다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고요. 요 위험 이전이라는 것은 CISG에서 66조 내지 70조와 관련된 그런 위험 이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위험 이전은 실질적으로는 실무상에서는 CISG로 결정이 안 나요.
실무에서는 어떤 걸로 위험 이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인코텀즈, 인코텀즈. 이제 보실 겁니다. 네, 보실 겁니다. 그래서 CISG 66조 내지 70조가 있어도 실무적으로는 이것은 인코텀즈에 의해서 판명이 나는 것이다. 네, 이건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적 시점에 이렇게 위험 이전이 된다고 하면은 그 전 단계에서 부적합이 발생하면 이것은 매도인의 책임으로서 매수인은 다 가능하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부적합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이런 것들이 이제 페널티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외 사유는 존재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66조를 봤으니까 이제 67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67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 위험 이전입니다.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그래서 지금 이제 66조는 대금 지급에 관련이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36조와 연관돼 가지고 좀 이게 복잡하게 봐야 되는 그런 규정이었고요. 자, 67조는 비교적 간단하긴 합니다. 그래서 67조 운송 포함.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로는 특정한 장소에서 위험 이전이 되는 것을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장소로 합니다. 이게 사실상은 무역거래에서의 99%의 경우가 될 겁니다. 특정 장소를 합의를 무조건 해놔요. 무역거래에서는. 어떤 걸로 한다고요? 인코텀즈로 한다고요. 인코텀즈. 그래서 그 장소는 인코텀즈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X옥수로 했다라면은 매도인의 영업소. 그 다음에 뭐 FCA로 했다라고 하면은 뭐 그 밖의 장소. C규칙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선적될 때, 운송인에게 교부될 때. D규칙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매수인의 뭐 창고. 이런 식으로. 그 장소입니다. 이게 99%고요. 그런데 CISG는 이게 없는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그러니까 1%의 경우에 어떻게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장소를 합의하지 않은 경우,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최초 운송인에게 교부했을 때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합니다. 최초 운송인을 뭐 제일 운송인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first carrier고요. 최초 운송인에게 교부한다. 그래서 운송 단계가 여러 단계 있을 때는 최초 운송인에게 교부할 때 위험은 이전되더라. 인코텀즈랑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CISG 만들 때 그러면 인코텀즈 참고했겠네요. 맞습니다. 인코텀즈가 참고가 된 겁니다. 자, CISG가 제정될 때는요. 이미 인코텀즈는 나와가지고 무역 당사자들한테 쓰이고 있었고 그것은 국제적으로 관행이었어요. 예. 국제적인 어떤 무역 관행으로서 충분히 성공적으로 쓰이고 있었던 게 인코텀즈입니다. 그래서 이 CISG도 이 무역거래 통일중거법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무역의 관행들을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결과가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인코텀즈랑 똑같은 개념이 차용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개념들이 있냐면은 최초 운송인에게 교부를 안 하는 개념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특정 장소에서 위험 이전이 합의됐다라면은 그 장소에서 교부될 때 위험이 이전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고 이건 뭐냐?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어떤 장소 자체가 완전 합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운송이 여러 단계일 때, 제1운송인, 제2운송인, 제3운송인 여러 단계일 때 우리는 최초 운송인한테 교부할 때 위험 이전 안 해. 제2운송인한테 교부할 때 위험 이전하는 걸로 당사자가 합의봤다. 그러면은 그 제2운송인에게 교부할 때 위험 이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딱 이렇게 스토리가 이렇게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을 포함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최초 운송인 교부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는데 당사자가 최초 운송인이 아니라 제2운송인에게 교부할 때 이전되는 것으로 합의봤다. 그러면은 그 장소에서 교부될 때 위험이 이전된다. 그런 뜻이죠.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권리증권, BL과 같은 권리증권은 위험의 이전과는 관계가 없더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 권리증권이라 하면 선화증권과 같은 서류고요. 이 선화증권은 무역거래에서 소유권의 이전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CIF 계약을 배우셨잖아요. CIF 계약은 상징적 인도로서
선화증권 같은 권리증권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소유권 이전이 발생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상징적 인도를 생각해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 권리증권이라는 것은요, 무역거래에서 소유권 이전을 논하고 있는 서류인데, 이 권리증권의 이전과는 위험 이전은 관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 CISG는 소유권의 이전과 위험의 이전은 완전히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가 중요한 게 위험의 이전이에요. 물건의 실질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위험의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권리증권, 이 소유권을 표창하는 서류는요, 물건의 이전과는 또 관련이 없을 수가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무역거래에서 선화증권 같은 서류는 비행기를 타고 가요. 비행기. 예, 그러니까 물건은 배를 타고 가지만 서류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물건의 이동과 서류의 이동은 상이해집니다. 서로 다른데 그게 서류의 이동에 따라서 이전되는 소유권과 물품의 이동에 따라서 이전되는 위험의 이전은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 CISG에서는 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어차피 여러분들 제 강의 듣고 나서 여기까지는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최초 운송인 요거는 워낙에 잘 배웠으니까 요거는 잘 배우셨으니까 기억하실 텐데 그 이하까지는 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망각해도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닌데 이거는 중요하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CISG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유권과 인도와 위험의 이전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이게 CISG에서 중요한 점인데요. 그 근거가 법적 근거가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CISG는 이렇게 소유권과 위험 이전을 분리해서 생각하더라.